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상규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거의 만석을 이룬 미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44분간 연설하며 26번의 기립박수를 받았습니다. 밀려드는 셀카와 사인 요청에 퇴장에만 10분이 넘게 걸렸다고 합니다. 국빈만찬 공연에서 직접 부른 팝송 아메리칸 파이와 원곡 가수가 서명해서 전달한 기타 선물도 큰 화제가 됐습니다. 대장동 일타 강사였던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이번엔 전세 사기 구제 일타 강사로 나섰습니다. 원 장관이 직접 설명한 전세 사기 지원 2년 한시특별법의 내용을 집중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주제는 고성국 시사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미 상하원 합동회의 연설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트레이드마크가 된 자유란 단어를 46번이나 언급했습니다. 평균 1분에 한 번꼴이 더 드는데요. 먼저 그 핵심 내용부터 보시겠습니다. Our alliance is for justice. Our alliance is for peace. Our alliance is for prosperity. Long, long time ago, I can still remember how that music used to make me smile. 네. 우리 시간으로는 28일 자정이 조금 넘어서부터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미국 상하양원 합동회의 연설을 했는데 500석이 넘는 좌석이 거의 빈자리가 없었다고 현지 취재진이 전해왔습니다. 못 보신 시청자들을 위해 좀 길게 이 연설의 핵심 내용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We have many reasons to celebrate our platinum anniversary. We had no guarantees of success when it started. But today, our alliance is stronger than ever, more prosperous together, and more connected like no other. And even if you didn't know my name, you may know BTS and Blackpink. BTS beat me to the White House, but I beat them to Capitol Hill. Our alliance is for justice. Our alliance is for peace. Our alliance is for prosperity. Together, our alliance will continue to move towards the future. 만장한 미국 상하원 의원들이 57번의 박수를 보냈는데 이 가운데 기립박수만 26번이었습니다. 연설이 44분쯤 진행이 됐으니까 평균 2분에 한 번씩 모두 일어서서 박수를 친 셈이 되는데 네. 관례기는 해도 상당히 특별한 그 박수였다고 보여지는데요. 네. 그 상하원 합동 연설은 이제 국빈 방문을 하는 외국 정상들에게 이제 주어지는 기회인데요. 네. 그러니까 뭐 솔직히 얘기하면은 그 상하원 의원들 박수 칠 준비하고 간 거나 마찬가지예요. 네. 네, 그렇긴 하지만 저 기립박수 26회 그리고 특히 그
환성이 같이 나온 경우들이 몇 번 있었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이것은 정말로 공감한다는 뜻입니다. 그냥 뭐 외국 정상이 왔고 국빈 방문을 하니까 우리가 가서 모양 갖춰주자 이게 아니고 네. 진짜 공감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그 44분 짧지 않은 연설입니다. 이게 뭐 통역이 있는 44분이 아니잖아요. 그냥 영어로만 한 예, 거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긴 연설인데 그 미국의 상하원 의원들이 저렇게 공감할 수 있었던 것은 윤석열 대통령 연설의 핵심 키워드 이 자유입니다. 이 자유야말로 미국 건국 정신이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미국의 정치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핵심 가치인 거죠. 네네. 그 핵심 가치가 바로 대한민국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의 핵심 가치이고 그것이 연설을 통해서 나왔기 때문에 저렇게 공감하는 박수 또 공감하는 환성 이런 것들이 나왔다. 그런 의미에서 아주 역사적으로 그 오랫동안 기억될 수 있는 그런 대통령의 연설이었다. 그렇게 저는 평가합니다. 네. 박사님 말씀하신 데도 나왔지만 윤 대통령의 연설에서 이 자유, 영어로는 free, freedom이란 단어가 46번이 나왔습니다. 이 자유가 이제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명사가 된 것 같아요. 네, 아주 좋은 현상이죠. 그런데 이게 이제 그냥 의례적으로 준비한 그런 수사가 아니고 이 자유라고 하는 핵심 가치는 윤석열 대통령의 인생 철학이기도 하고 네. 또 국가를 경영하는 대통령의 핵심 국정 철학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그 정치적으로 주목받은 때가 이제 검찰총장 때인데요. 네네. 그때 검찰총장 취임사에서부터 이 자유라고 하는 핵심 단어가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총장을 그만두고 정치판에 뛰어들 때도 이 자유를 중심으로 해서 연설을 했고 대통령 후보 수락 연설 그리고 대통령 취임 연설 일관되게 자유를 키워드로 하는 연설들이 계속 나옵니다. 네네. 그 연장선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것은 이미 그 자유라고 하는 핵심 가치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체현됐고 네네. 내현됐다. 내재화됐다. 그러니까 같은 말을 해도 그냥 뭐 의뢰 정치인이 하는 말이 네. 아니라 듣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그 진심이 전달되는 네. 예, 그런 어떤 그 자유라고 하는 핵심 가치다. 그러니까 저런 공감대가 형성됐다. 네.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앞서도 주제 영상에서 잠깐 보셨지만 이번 연설에서는 유난히 사람들의 이름이 많이 나왔습니다. 먼저 BTS와 블랙핑크를 윤 대통령이 언급을 했는데 미국 의원들이 아주 박장대소한 조크였다고 하네요. 네, 그 대통령이 상당히 여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화면에도 보면 그렇게 뭐 긴장돼 있거나 이러지 않잖아요. 저는 그 전날 있었던 백악관 국빈 만찬이 굉장히 좋은 영향을 줬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거기서 미국 국민들의 마음의 여운을 크게 줬습니다. 네. 예, 그리고 나서 이루어진 그 상하원 합동 연설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뭐 처음 서는 자리니까 굉장히 낯선 자리일 수 있잖아요. 그런데도 상당히 여유 있게 조크도 하고 또 조크라기보다는 이를테면은 연설 중간중간에 사람을 거명해서 일으켜 세우고 박수를 유도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지역구 국회의원들한테는 정말 목숨과도 같은 일자리 창출 관련돼서 그쪽을 가르치기도 하고 네. 이러면서 전체적으로 분위기를 주도했다. 그러니까 이제 끝난 다음에 미국 국회의원들이 아마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대통령의 연설이었다. 이런 평가들을 이제 서슴없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영어로는 그랬어요. 백악관 입성하는 데는 BTS가 beat me, 나를 이겼지만 여기에 의회는 내가 먼저 왔다. 이런 표현이 아주 그 웃음을 자아냈다. 이런 라임을 잘 살려서. 예, 그러니까요. 라임이 아주 잘 살았던 예. 것 같습니다. 또 이례적인 사람의 이름이 나왔죠. 노태우 전 대통령을 거론했는데 상당히 그 의아했지만 내용을 들어보니까 큰 울림을 주는 대목이 있었다고요? 네, 우리 역대 대통령들 중에 이승만 대통령, 노태우 대통령,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예, 박근혜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이제 이런 분들이 이제 상하원 합동 연설을 했는데 이승만 대통령은 아주 오래전 일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우리 세대에서 그래도 기억을 할 수 있는 첫 번째 의회 연설자는 이제 노태우 대통령인데
이 노태우 대통령의 연설 중에 언젠가는 우리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네네. 이 자리에 서서 새로운 한미 동맹의 미래와 발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것이다. 그렇죠. 라고 연설한 대목이 있습니다. 있습니다. 네. 네, 그 연설을 인용을 하면서 바로 그것이 지금 현실화되고 있고 구현되고 있다. 내가 여기 왔다. 이제 이렇게 전달한 것이거든요. 34년 전 1989년 연설이었어요. 네. 네. 그래서 꿈이 현실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고요. 저것은 이번 국빈 방문의 전체를 흐르는 그 주제가 과거 70년의 동맹을 잊지 말자. 향후 70년의 동맹의 미래를 함께 열어가자. 이거 아닙니까? 네네. 이제 그런 맥락에서도 34년 전에 노태우 대통령의 연설을 인용하면서 지금 그 꿈이 현실이 됐고 앞으로 오늘 내가 이 자리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또 34년 후에 누군가에 의해서 다시 실현될 거다. 이런 것들을 중의적으로 네. 담은 그런 연설 대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한국 대기업 세 곳의 이름이 나왔고 2차 대전의 영웅, 6.25 전쟁의 전현직 영웅들이 나왔고 또 19세기 말 한국 선교사 이름이 나왔습니다. 자, 이런 이름들을 줄줄이 거명을 했는데 다 의미가 있다고 봐야겠죠? 그럼요. 그런데 이제 이 대목에서 이제 미국인들은 결코 잊지 못하는 어떤 이름들이 있어요. 이를테면 전쟁에 나가서 전사한 전쟁 영웅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네네.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사실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동안 조금 다소 소홀히 했던 부분들이 있는데 그 미국의 정치인들에게 바로 그런 결코 잊을 수 없는 어떤 역사의 거인 또는 전쟁 영웅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고 그 의미를 설명하지 않습니까? 그냥 이름만 부르는 게 아니라 네네. 그 맥락을 미국의 그 여야 정치인들이 그걸 듣게 되면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진짜 미국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있고 깊이 이해하고 있고 그리고 깊은 신뢰를 갖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그 행간을 통해서 느낄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정상 외교 시대에 정상 간의 인간적 신뢰가 매우 중요한데요. 거기에 더해서 미국은 어떤 면에서는 대통령 중심제지만 그러나 의회가 중심인 그런 나라이기도 합니다. 그 의회의 의원들한테 이런 식으로 깊이 공감을 할 수 있는 그런 이름들을 한 명 한 명 네. 부르면서 거기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해석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네. 그런 점에서도 아주 인상 깊은 그런 연설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19세기 말에 미국 선교사, 양화진에도 외국인 선교사 무덤이 있지만 거기에 묻힌 분들, 네. 박정희 대통령과 존 F 케네디 대통령의 인연을 또 언급하고 네. 롤 모델이었던 본인의 미국인 검사 이름도 나왔어요. 예. 미국에서는 아주 전설적인 검사죠. 그 검사의 그 책, 이거를 아마 젊은 윤석열 학생이 네. 아마 탐독했을 겁니다. 검사 시절에도. 네네.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윤석열 대통령이 한미동맹과 깊은 신뢰를 얘기할 때 다 저 얘기는 진짜 진심에서 나오는 얘기야 라고 미국 정치인들과 미국 국민들한테 전달될 수 있는 대목들이죠. 네. 윤석열 대통령이 그 언급한 로버트 그 검사. 모겐소 검사고요. 그 검사는 네. 미국 국민들이라면 다 아는. 네. 근데 어떨까요? 10여 년 전에 왜 조직에 충성하지 않습니다라고 윤석열 검사가 얘기했던 것을 우리 국민이 다 기억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수준의 검사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 그분이 한 말이 모겐소 검사, 거하게 침묵하는 검사는 동네 소매치기도 막지 못한다. 이게 미국인들 사이에 그분을 그 미국 최고의 검사의 하나의 원형으로 네. 생각하고 검사 시절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윤석열 검사도 예. 이 사람을 롤모델로 삼았던 그 사람 이름을 또 거명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는 미국 국민들한테는 굉장한 공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연설이 되는 겁니다. 네. 삼성과 SK, 현대차의 이름도 나왔습니다. 이어서 윤 대통령 다소 긴 시간을 할애해서 북한의 핵 문제를 거론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죠. Together with the U.S., Korea will play the role as a compass for freedom. It will safeguard and broaden the freedom of citizens of the world. North Korea's nuclear program and missile provocations pose a serious threat
to the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and beyond. To deter its reckless behavior, the alliance must stand united with determination. As President Reagan once said, there is a price we will not pay. There is a point beyond which they must not advance. We must make his words clear to North Korea. 레이건이 말한 넘어서는 안 될 포인트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북한에 말해주고 싶다. 또 이 연설의 핵심 단어 역시 자유의 나침반, Compass of Freedom이란 말인데요. 이 표현은 어떤 점을 강조한 걸까요? 지금 이 자유와 관련해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그 의회 연설에서도 그랬고 또 앞으로 이제 있을 보스턴 하버드대에서의 연설 내용도 대담도 있고요. 예, 그리고 대담도 있고 이제 그거 보면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이 거짓과 선동 이런 부분에 대한 강력한 비판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특히 저 의회 연설에서는 지금 북한의 주민들이 어떻게 반인권 반인륜적 이 폐륜 행위에 의해서 지금 그 폭압과 이 억압을 받고 있는지를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서 쭉 설명하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이게 자유라고 하는 게 그냥 좋은 거가 아니고 지금 2023년 대한민국에 있어서의 자유는 또 한미 동맹이 추구해야 될 자유는 이런 거다라고 하는 것을 구체적인 방향 지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그 잠깐 아까 자막에도 나왔습니다만 지금 나오죠. 저 절대 넘어서는 안 될 선, 이게 레드라인이요. 예, 로널드 레이건이 한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건 트럼프 대통령 때도 레드라인 얘기는 나왔습니다. 네. 그때 문재인 대통령이 이 레드라인을 어떻게 해석하는가를 가지고서 한때 논란이 됐던 적이 그랬죠. 있는데 당시 기억을 되살려 보면 미국이 생각하는 레드라인은 북한이 장거리 ICBM 미사일을 만들고 여기에다가 핵무기를 탑재를 완성시킬 때를 레드라인으로 미국은 본다. 대체로 그때 그렇게 해석이 됐거든요. 네네. 지금 그 단계까지 거의 와 있다고 지금 전문가들이 진단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다면 저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의회에서 북한이 이제 사실은 오늘 7차 핵실험을 해도 이상할 게 없는 그런 긴장된 군사적 이 어떤 갈등 상황인데 네네. 여기서 마지막 최후 통첩처럼 레드라인을 넘지 말라고 한 겁니다. 네네. 그리고 그 레드라인을 넘었을 경우에 한미 양국의 그 대처는 이렇게 돼 있다라고 하면서 워싱턴 선언이 먼저 나온 것 아닙니까? 예, 그런 일련의 흐름 속에서 볼 때 저것은 지금까지 이 어떤 경고보다도 더 강력한 대북 경고의 의미가 있습니다. 네. 자, 이 연설 2013년 박근혜 전 대통령 이후에는 10년 만이었고요. 한국 대통령으로서는 역대 7번째였는데 그 역사를 저희가 좀 돌아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면 7번째 미 의회에 연설한 역대 한국 대통령. 아까 말씀하신 1953년 휴전 직후 이승만 전 대통령을 필두로 1991년 노태우 전 대통령, 김영삼 전 대통령 1995년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어져서 그 다음으로 이제 2명의 대통령이 더 있죠. 김대중 대통령. 김대중 전 대통령이 1998년 햇볕 정책을 통한 북한 개방을 역설했고 이명박 전 대통령 2011년 한반도의 비핵화를 강조했고 직전이 바로 2013년 10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이었습니다. 60주년을 맞은 한미동맹. 네. 올해가 이제 70년이니까 네. 자, 이 가운데 영어로 연설을 한 것은 5번째가 됩니다. 과거에 어떤 대통령이 영어로 연설을 했던가요? 2명은 이제 영어로 연설을 안 했다는 건데. 김영삼 대통령과 이명박 대통령은 이제 통역을 했습니다. 네, 한국말로 하면서. 예. 네. 근데 뭐 이승만 대통령은 워낙 뭐 영어가 프린스턴 철학 박사 출신이잖아요. 예, 통달한 분이고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을 비롯해서 거의 모든 우리 대한민국 대통령은 상하원 합동연설에 가서는 영어로 연설을 했는데 네네. 김영삼, 이명박 두 전 대통령만 네. 이제 영어로 연설하지 않았습니다. 자, 이 연설을 마친 뒤 윤 대통령은 펜타곤이라고 불리죠. 오각형의 건물이라고 해서 이런 이름을 붙였는데 미 국방부 청사를 방문했습니다. 그 핵심인
펜타곤의 군 지휘 통제센터에도 들어갔는데 네. 여기에 간 것은 우리나라 대통령으로서는 최초다. 이런 얘기죠. 그렇습니다. 이게 펜타곤을 찾은 한국 대통령은 이미 두 사람이 더 있었습니다. 네. 그전에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대체로 이제 펜타곤에 가면 미 합참의장이 지휘하는 지휘소 이런 데를 이제 봤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NMCC라고 불리는 곳입니다. 군 지휘. 예, 군 지휘 센터예요. 예. 이곳을 간 것은 이번 윤석열 대통령이 처음인 겁니다. 네. 그리고 이것은 이제 우리가 합참의장이 그 합참의장실에서 이렇게 접대를 할 때는 좀 의전적 접대의 성격이 강하지만 이거는 이제 물씬 전쟁 냄새가 나는 말하자면 지하 벙커에 들어간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미국으로서도 웬만해서는 공개하지 않는 그런 것을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한테 공개를 한 거죠. 네. 여기서는 뭐 여기에 갔다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오스틴 미 국방장관을 필두로 한 미군의 수뇌부가 직접 윤 대통령에게 브리핑을 했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가 오갔습니까? 이번에 저는 국빈 방문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워싱턴 선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워싱턴 선언은 뭐냐면 그동안 그 핵 우산 그리고 확장 억제 정책을 여러 차례 여러 수백 번 미국의 고위 관계자들이 얘기를 했지만 네네. 여전히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중에는 말은 저렇게 해도 막상 북한이 핵 공격을 해올 때 과연 미국이 본국이 공격당할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도와주겠느냐 네. 이런 의구심이 깔려 있었던 것도 사실이거든요. 이제 그 의구심을 완전히 해소한 것이 이번 워싱턴 선언입니다. 그래서 뭐 미국에서는 뭐 다른 얘기도 나오지만 저는 이게 한국형 핵공유 선언이다라고 저는 해석을 합니다. 네. 자, 그런데 이 핵공유 선언을 한다는 뜻은 뭐냐면 핵에 대한 사전 정보를 공유하고 그다음에 공동으로 기획하고 네네. 그다음에 이것을 같이 실행에 옮긴다는 뜻 아닙니까?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걸 하려고 그러면 실제로 지하벙커에서 핵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그리고 이 한미 간의 그러한 실질적인 공유가 이루어질 때 어떤 식으로 시스템이 작동하는지를 대통령이 알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군요. 미국 대통령은 수시로 거기 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시설 공개와 동시에 그 미군의 주요 지휘관들, 국방부 장관 이하 주요 지휘관들이 직접 윤석열 대통령을 일종의 임석상관으로 아하. 모시면서 이게 브리핑을 한 거거든요. 그 의미가 크다. 예, 그렇습니다. 네. 자, 이제 화제를 좀 옮겨보겠습니다. 백악관 국빈 만찬의 내용이 공개가 됐는데 좌중을 놀라게 한 건 윤 대통령의 즉석 노래였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A long, long time ago, I can still remember how that music used to make me smile. And I knew if I had my chance that I could make those people dance and maybe they'd be happy for a while. A February made me shiver with the paper I deliver. Bad news on the doorstep, willow bright. Something touched me deep inside the day the music died. 네, 왼쪽에 뮤지컬 스타 레아 살롱가와 제시카 보스크가 해군 의장대와 함께 이 노래를 먼저 불렀어요. 그리고 나서 즉석에서 이 노래를 좋아한다는 윤 대통령에게 노래를 신청했고 윤 대통령이 1분가량 앞부분을 저렇게 부른 겁니다. 자, 돈 맥클린의 아메리칸 파이라는 팝송인데 이 노래를 본인이 대선 시절에 내 애창곡이라고 이미 밝혔죠. 예, 그랬죠. 돈 맥클린의 그 아메리칸 파이 그리고 빈센트 이런 노래가 애창곡이다 그랬는데 저도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 같은 시대 동세대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돌이켜 보면 돈 맥클레이는 그 팝송 가수라기보다는 일종의 음료 시인 같은 예, 그 이제 포크성 싱어송라이터잖아요. 네네. 그래서 음료 시인 같이 그 노래도 뭐 아주 격렬하거나 그렇지 않고 네. 어떤 면에서 좀 수채화 같은 느낌을 주는 그런 노래고 가사의 의미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는 네네. 그런 노래고 따라 부르기가 좋아요. 저희 때는 뭐
이게 영어 공부를 원어민 교사한테 할 수도 없어가지고 되게 네. 팝송을 한국말로 써가지고 영어 공부하던 그때입니다. 저게 윤석열 대통령 노래 부르는 거 보면 거의 다 지금 이게 술술술술 가사가 나오잖아요. 본인이 다 알고 외우고 많이 불렀다는 그러니까 거죠. 노래방 기기 보면서 하는 노래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또 바이든 대통령의 모습도 진짜 깜짝 놀라는 모습이지 않습니까? 양손에 주먹을 쥐고 예. 오우 하면서 이제 예. 그 호응하는 모습, 저 예. 모습이 화제가 그러니까 됐고요. 진짜 놀란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저 영상이 SNS에 먼저 퍼졌다는 거 아닙니까? 네네. 그러면 사전에 저 장면을 그 연출해서 찍지 않았다는 뜻이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보고 있는 영상도 공식 카메라에 의해서 찍힌 영상이 아니고 SNS 그 현장에 있던 그 누군가가 스마트폰으로 찍어서 SNS에 올린 그 영상 아닙니까? 네네. 그러니까 정말 각본 없는 퍼포먼스였고 네. 저 과정에서 이 사람이 진짜 진심이구나라고 네. 하는 것을 미국 대통령부터 다 이제 공감하게 됐다는 뜻이죠. 네. 바이든 대통령은 윤 대통령에게 이 노래가 끝난 뒤 원곡 가수인 돈 맥클린이 친필로 사인을 한 그 기타를 선물을 했고 이 선물을 받은 윤 대통령 아주 좋아했다고 하네요. 아니 젊은 시절의 팬이었을 텐데 우상? 예, 우상이었을 텐데 그 사람은 지금 돈 맥클레인은 뭐 가수 활동도 하지만 원래 꿈이었던 그 동화 작가를 지금 하고 있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직접 아마 이렇게 사인을 해서 전달한 것 같아요. 네. 아주 정말 그 뭉클한 어떤 감동 같은 게 느껴지는 그런 장면이고 또 아메리칸 파이가 이제 이 바이든 대통령한테는 정말 잊을 수 없는 아픈 기억이 추억이 담겨 있는 노래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점에서도 어쨌든 여러 가지로 잘 어우러진 그런 퍼포먼스였던 것 같습니다. 고 박사님이 말씀하신 이 곡에 숨은 바이든 대통령의 아픈 사연은 바로 이겁니다. 암으로 46살이란 나이에 아깝게 사망한 바이든 대통령의 장남 보 바이든이죠. 어렸을 적에 이 노래를 매우 즐겨서 불렀고 그래서 함께도 불렀는데 바이든 대통령하고 가사도 바꿔 불렀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위스키 앤 라이 그 호밀이라는 뜻인데 그걸 위스키 앤 드라이 뭐 이런 식으로 위스키 앤 라이가 호밀인데 예. 라이를 드라이로 예. 보가 이제 바꿔 불렀는데 그 얘기까지 했다고 예, 하네요. 그러니까요. 그 보라는 이제 큰아들 이남 일녀 중에 큰아들의 죽음이 바이든 대통령한테는 엄청난 충격이어서 그래서 실제로 대선 출마를 포기할 정도였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이 보 바이든 이 장남 이제 46세 그 죽은 이 장남이 그 전쟁 영웅이기도 하고 예, 예. 이라크에 파견됐던 그렇죠. 전쟁 영웅이기도 하고 그리고 그 주 법무장관으로 출마해서 당선된 이 정치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바이든 입장에서는 자신의 뒤를 이을 가업을 이을 2세 정치인으로 보 바이든에 대한 엄청난 기대가 있었고 사랑이 그러니까요. 있었던 것 같은데 정말 뜻하지 않게 저렇게 젊은 나이에 이제 죽은 거죠. 네. 보통 자식이 죽으면 땅에 묻지 못하고 가슴에 묻는다 그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오죽 그 슬픔이 컸으면 상심이 컸으면 대선 출마까지 포기했겠습니까? 네. 이제 그런 이 기억과 추억이 있는 노래가 한미 정상의 만찬에서 한국 대통령의 입을 통해서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과 그 질 바이든 여사가 함께 느꼈을 그 어떤 감동 같은 것들이 저 장면을 통해서도 우리가 좀 확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메리칸 파이를 부름으로써 네. 바이든 대통령의 마음을 다시 한번 윤 대통령이 사로잡았다. 그렇습니다. 여기에도 의미가 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고성국 박사님과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네,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2년 한시 특별법으로 전세 사기 피해자를 구제하는 대책을 내놨습니다. 피해자의 유형을 나눠서 우선 매수권을 주거나 공공 임대주택에 장기간 거주할 수 있게 하겠다는 내용인데요. 주제 영상으로 보시죠. 구체적인 그 사례에 대한 형평성 그리고 신속한 구제가 가능하도록 이런 법을 취했고요.
전세 사기라는 그런 명백한 범죄에 준하는 경우에 저희들이 한정을 해야만 이 부분은 공권력의 발동 그리고 사적인 권리관계의 국가의 개입과 우선권 행사는 최소화돼야 되는 게 우리의 헌법 정신이고 원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인 최단비 변호사와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전세 사기 피해 여전히 심각하고요. 이제는 전국적으로 확산이 돼서 이게 어디서부터 손을 써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전국적인 속칭 깡통 전세 대란도 현실화될 가능성 커지고 있죠, 실제로?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명의 목숨을 앗아간 이 피해자들이 있었던 인천뿐만이 아니라 인천과 동탄에서 촉발됐었던 이런 전세 사기 피해가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이제 수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금 네. 구리와 대전, 부산까지도 확산되고 있다라는 것인데 구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세 사기를 벌인 부동산 중개업자 등이 한 20명이 지금 사기 혐의로 지금 입건이 된 상태이고요. 네. 여기에다가 지금 부산 같은 경우에는 한 오피스텔 90실을 갖고 있는 부부가 조금 있으면 전세 기간이 만료가 되는데 연락을 끊고 잠적을 했다라는 그러니까요. 것이에요. 여기에다가 지금 대전 같은 경우에도 전세 사기 신고들이 다방면에서 접수되고 있어서 이러한 인천과 동탄을 시작으로 한 전세 사기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위험이 감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전국적으로도 그렇고요. 뭐 수도 서울만 해도 강북권에서도 전세 사기 피해가 곳곳에서 터져나올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성북구, 중랑구 일대에서는 20곳이 넘는 50억 원대의 전세보증금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는데요. 네, 그러니까 서울에서도 지금 전세 사기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가 말씀하신 것처럼 강북권을 위주로 해서 이제 먼저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강북 일대인 성북구, 중랑구에서 이미 20곳이 넘는 곳에서 50억대 전세 보증금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라는 이제 신고 접수가 들어왔고요. 네. 여기에 같은 경우는 임대자가 지금 현재 한 100곳이 넘는 집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지금 현재 밝혀진 곳이 20곳이 넘는 곳이라 더욱더 이 피해가 증가할 수 있는 우려가 있다. 이런 위험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되자 전세 사기 피해가 심각해지니까요. 수요자들은 아무래도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 매물을 찾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집을 갖고 있는 선량한 임대사업자들인데요. 자금 부담이 이게 눈덩이처럼 커지는 문제에 직면하고 있죠?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임차인들은 불안하니까 보증보험이 있는 집을 구하고 싶은데 그러면 임대사업자들이 보증보험을 들으려고 한다고 한다면 여러 군데를 가지고 있는데 다 같이 보증금을 낮춰야 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번 달 5월부터, 그러니까 5월부터죠. 정부가 이 보증보험 가입을 강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세 가율을 100에서 90으로 낮췄기 때문에 이것을 맞추기 위해서 임대사업자들이 굉장히 보증금을 낮춰야 되고 네. 여기다가 지금 대출이 어렵기 때문에 임대사업자들은 이러다가는 연쇄 파산에 이를 수 있다라고 우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정부가 어제입니다. 관계부처 합동으로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과 주거 안정 방안을 발표했는데 관련 영상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매수는 선택하지 않고 그대로 계속 거주만을 희망할 경우에는 그 집을 LH 등 공공기관에서 매입해서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함으로써 이미 매입 임대 제도의 대상 물건으로 포함을 시켜서 주거 안정의 혜택을 제공하겠습니다. 네, 본인이 검사 출신이고 법조인인 원희룡 장관이 뭐 일타 강사 같은 그 설명을 자세히 했어요. 특별법, 이거에 2년 한시 특별법이라고 해서 전세 사기 피해자를 지원하겠다. 그런 게 골자가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2년 한시적인 법인데요. 어떠한 이제 보상이 있냐 하면 먼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보증보험을 가입할 시에 전세 가율의 100에서 90으로 낮추겠다. 이게 왜 피해를 예방하는 것이냐 하면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예를 들면은 1억 원짜리 주택이었으면 예전에는 이제 1억 5천만 원까지 이제 그러니까
전세가 1억 5천만 원까지 보증보험이 가능했어요. 네. 근데 이제는 그거보다 더 낮춘 1억 2,400만 원까지 낮춰야지만 보증보험이 가능하다. 예. 그렇게 됐기 때문에 이 보증보험과 관련되어서 더욱더 전세가율이 낮은 그러니까 깡통주택을 막기 위한 피해 예방이 되는 것이고요. 10% 내린 거네요. 내린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단속 처벌을 더 강화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에도 1.4만 건을 조사하고 있어요. 네. 14,000건을 조사하고 있고 그중에서 168명을 구속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더욱더 전세 사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조사를 강화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여기다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 지원이죠. 지원이죠. 이 피해 지원과 같은 경우에는 긴급 거처를 제공을 하고요. 그리고 경매 대금에 대해서 전액 저리로 대출을 하고 또 법률과 금융 상담도 제공을 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이 세 가지 트로이카 같은 그 정책을 이제 동시에 추진하는 게 2년 한시 특별법의 골자인데 하지만 이번 정부 대책에 대한 평가가 좀 엇갈리고 있습니다. 피해자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될 거라는 긍정적인 판단도 있지만 피해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요건을 무려 6가지를 충족해야 한다. 이거 좀 심하지 않냐. 이런 또 부정적 입장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 6가지 요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먼저 대학력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 그리고 임차주택에 대한 경공매가 진행 중이어야 하고요. 또 면적이나 보증금에 대해서 서민 임차주택에 돼야 되고 뭐 수사 개시 등의 전세 사기 의도가 판단돼야 되고 다수 피해자의 발생 우려가 있고 보증금 상당액이 미반환 우려가 돼야 되는데 저 6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됩니다. 저거 되겠어요? 근데 일단 저 6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는 것도 문제이지만 또 하나의 문제로 지적되는 것이 저 요건들이 굉장히 조금 모호하다는 데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는 이게 모호한 게 아니라 확대해서 보호하기 위해서 저렇게 추상적으로 얘기했다라고는 하지만 일부에선 저것이 모호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이유가 단순히 보증금을 미반환 받은 것과 정부가 보호해주겠다는 이러한 전세사기범의 차이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네. 그리고 요건이 너무 강화되어 있지 않느냐. 그러면 저렇게 강화되어 있는 요건은 결국은 얘기를 하면은 전용 면적 84를 넘어가면은 사실상은 전세 사기 피해자로서 보상을 못 받겠지 않느냐. 이런 예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에다 아까 보신 것처럼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해야 되니까 내가 전세 사기의 피해자라고 하려면 임대인 한 명으로 인해서 피해자가 다수라는 것을 입증해야 되는 상황이 있어서 결국은 입증해야 되는 피해가 너무 어렵지 않느냐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부가 추진하는 한시특별법의 내용이니까 국회 입법 과정에서 좀 이런 우려를 잘 반영해서 여야가 합의를 해야 되겠죠. 자, 이런 상황에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 전세사기 특별법에 대해 국회의원회관 복도에 엉덩이를 대고 앉아서 기자들과 같은 눈높이에서 브리핑하는 모습이 화제가 또 됐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원희룡 장관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일타 강사라고 해서 설명을 매우 잘하는 그렇게 유명해졌었는데요. 이번에도 이제 브리핑과 관련돼서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민생과 저 관련된 옆이 심상정 의원이에요. 네, 맞습니다. 네. 근데 보통 우리가 브리핑을 볼 때에는 서 있고 기자들이 앉아서 타이핑을 치는 모습이었는데 네. 전날은 같이 앉아서 기자들과 눈을 마주치면서 얘기하는 모습이 상당히 인상적이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그만큼 원 장관이 국민들에게 홍보해서 이걸 알려야 되기 때문에 기자들의 눈높이를 맞추고 있다. 이런 장면이었고요. 원희룡 장관은 이전에도 청년층을 대상으로 전세 사기 예방 방안에 대해서 1시간가량 온라인으로 강의를 진행하기도 했는데 과거 대장동 일타 강사의 명성을 재현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 영상을 한번 보시죠. 법망은 허점이 많고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가 스스로 방어하는 수밖에 없죠. 네, 우리가 후춧가루 탄을 들고 다니든지 방어 운전을 하든지 호루라기를 들고 다니든지 해야 되는데 막상 이 큰 금액의 거래와 피해를 보면서도 우리가 너무 기초 지식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방어 장치가 너무 부족하다. 그래서 이거를 앞으로 다 고쳐갈 겁니다. 나쁜 사람들은 못하게 할 거고요. 지금 제도의 허술한 점은 고쳐갈 텐데 그래도 시간이 걸리니까 우리 소중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런 부분에 피해자가 되면 안 되잖아요. 네, 여러분들 표정을 보니까 나는 관계없어 대부분 다 그런 표정이신 것 같은데 바로 옆에 친구가 그럴 수도 있고요. 앞으로 지금은 여러분이 부동산 거래를 안 할지 모르지만 1년 뒤, 5년 뒤, 10년 뒤에 점점 금액이 큰 거래를 하게 될 겁니다. 네, 국토교통부의 유튜브인데
장관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선 유튜브의 구독자 수 정부 부처 가운데 1위라고 하네요. 네, 그러니까 정부 부처 간의 유튜브에 순위를 매겼는데 이제 국토부가 1위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실에서는 정책을 제대로 이슈를 홍보를 하자 이런 얘기였는데 국토부가 이제 유튜브를 통해 1위를 했고요. 보시는 것처럼 저 국토부의 유튜브에서는 원희룡 장관이 직접적으로 이제 정책을 설명을 하는 원희룡 특강 코너가 있고 네. 또 유튜브 진행자가 직접 예를 들면은 허위매물 소개 현장을 찾아가서 적발하고 이것을 예방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이렇게 알려주는 이러한 코너들도 있어서 상당히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네. 저 이 방송 보시고 더 유튜브 구독자 수 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한편 청년들이 잇따라서 전세 사기로 안타까운 이 극단적 선택을 하자 청년 그리고 1인 가구 비중이 많은 서울의 자치구들 구에서도 잇따라 묶음 대책, 즉 패키지 대책을 내놓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강서, 관악, 마포 이런 곳들이 특히 청년들 그리고 1인 가구들이 많은 자치구인데 예를 들면 마포 같은 경우에는 임대차 안심계약 상담센터를 운영한다 이렇게 밝혔고요. 또 강서 같은 경우에는 자치구가 혼자서 대응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원장관에게 직접 여러 가지 실질적인 대처를 위해서 정보를 공유하는 방향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네. 또 서울시도 역시 어떠한 이런 대책을 내놓았는데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전월세 종합지원센터를 통해서 상담을 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청년층을 대상으로 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메타버스를 통해서 부동산 계약을 체험하기 이러한 것과 같이 청년층 대상의 예방 교육도 강화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이 임대인들 좀 문제가 많죠. 신상 정보를 공개하는 인터넷 사이트 누리집이 등장했다고 하는데요.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의 신상을 공개하는 사이트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한 개인이 만든 사이트예요. 지난해 10월에 한 개인이 전세 사기 피해자가 급증을 하니까 문제 있는 임대인을 공개하겠다 해서 만들었는데 이제 피해자가 이것을 이제 신고를 하면은 먼저 이제 서류를 검토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임대인에게 연락을 해서 2주 안에 공개를 하겠다 이렇게 예고를 하고요. 그리고 나서 홈페이지에 사진, 이름 그리고 사는 곳을 그대로 공개를 하는데 네. 여기에 대해서 사실은 좀 논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피해자들이 있기 때문에 공익성이 있다 이러한 논란도 있지만 예전에 우리 배드파더스라고 해서 양육비 소송과 관련된 문제들이 있었잖아요. 그때도 1심은 무죄였지만 2심은 유죄가 나왔거든요. 아하. 물론 선고유예이긴 하지만 그래서 예. 명예훼손과 같은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지적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또 전세 사기 사건의 일부 공인중개사들이 한통속이 돼서 가담한 것이 드러났는데요. 소비자들은 높은 수수료를 받아 챙기면서 제대로 된 서비스는 받지 못한다. 이런 불만을 지금 터뜨리고 있습니다. 감시 시스템이 좀 제대로 만들어져야 한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요? 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공인중개사를 어떻게 믿겠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왜냐하면 현재 공인중개사 같은 경우에도 손해배상 책임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긴 해요. 근데 손해배상 책임보험 같은 경우가 2억 원인데 이게 1년 동안 한 공인중개사에 갖고 있는 배상 책임이라 사실상 받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네. 그래서 전문가들은 공인중개사에게 실질적인 조사 권한을 확대를 해서 주되 책임도 강화하고 만약에 잘못되었을 때는 처벌도 강화해야 된다. 네. 이러한 입장 도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본인이 변호사시고 또 법학 전문대학원 교수신데 여야 특별법이 이제 논의가 돼야 되잖아요. 그 야당도 이 법을 무조건 반대는 못할 것이고 총선도 이제 1년도 안 남았는데 어떤 게 좀 이 여야 간에 합의가 된 가장 핵심 내용이 개인적으로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이제 가장 피해자들이 요구하고 있는 것은 이 전세 보증금을 직접적으로 좀 반환해 달라라는 것인데 이제 원장관 여기에 대해서는 그렇게 할 수는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은 계속해서 5, 6년 동안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피해를 당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 모호하고 모든 것들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국가가 배상할 수는 없다라고 했기 때문에 여야가 합의를 할 때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정부가 내놓은 대책에서 어떠한 모호성을 배제하면서 최대한 전세 사기에 대해서 피해를 고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 6개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도 좀 손을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6개 조건 같은 게 사실은 뭐 대항력을 갖추고 이런 것들은 다 가능한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다수의 피해자라든지 뭐 상당수의 보증금을 받지 못한 경우 이런 경우들이 사실은 모호하거든요. 그래서 입증 책임을 피해자들이 다지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입증 책임의 전환이라든지 그런 방안들을 위해서 피해자들이 소송을 통해서 쉽게 구제받거나 아니면 소송을 지원받을 수 있는 방안 이런 방안들의 대책 마련도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법적인 애매모호함을 좀 제거하고
알기 쉽게 또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다급한데 일일이 이 요건 충족하라고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이해도 되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최단비 원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저희 생방송 정책인 이슈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